흔히들 자식 농사 잘 지어 노후를 대비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만약 이 말이 거대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한밤중에 응급실, 의사는 위독하다는 통보를 내렸고 수술 동의서에는 보호자의 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해외에서 호화 여행을 즐기느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오기를 거부한다면요?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들려드릴 사례는 바로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68의 이 어머니는 홀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꼬박 1년 동안 칼을 갈며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또다시 위기에 처해 그녀의 노후 자금인 아파트에 탐욕스러운 손을 뻗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숨겨왔던 진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 침묵의 1년 동안 그녀는 사돈 집안의 어떤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냈을까요?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의 정서적 협박 앞에서 그녀는 어떻게 치밀하게 덫을 놓고 마침내 교과서에 실릴 법한 통쾌한 복수극을 완성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가명. 올해 68살입니다. 인생이 긴 마라톤이라면 저는 지금 가장 힘겨운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 11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복도에 창백한 불빛이 눈을 찌를 듯 아팠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 웅크린 채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속에 손을 집어넣어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앞집 박 여사님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김영숙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경을 쓴 젊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에 대동맥 박리 전조 증상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한가요? 모든 심장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이 경우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이 당장 와서 서명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가족. 그 두 글자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피부치는 아들 박민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늘처럼 제가 지금 아들에게 전화를 해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막 자려던 참인데.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고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캐리어 지퍼를 잠그는 듯한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금 병원이야.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상황이 좀 안 좋아.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 이지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권 작은 가방에 넣었어? 또 잃어버리지 말고. 곧이어 민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타이밍이 너무 안 좋네. 나랑 지은이 내일 새벽 6시 비행기로 장모님 모시고
일본 쬐카이도로 눈 구경 가기로 했거든. 반년 전부터 예약한 거야. 휴가도 냈고 호텔비도 다 냈는데 지금 오라고 하면 내일 비행기를 못 하잖아.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삼카이도 눈 구경. 그래요. 기억납니다. 사돈 어른이 평소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곳이었죠. 반년 전 민호가 신이 나서 장모님께 깜짝 선물로 일본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참 효자구나라고 칭찬했었습니다. 정작 저는 집 앞 북한산 구경도 제대로 못 시켜줬으면서 말이죠. 저는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듯 했지만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약한 건 엄마도 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엄마는 이번이 너를 보는 마지막이 될까봐. 혹시 여행을 좀 미룰 수 없니? 위약금이랑 비행기 표값은 엄마가 보태줄게. 응? 저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쓸쓸히 죽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 지은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태주긴 뭘 보태줘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짐도 다 쌌는데 어떻게 초를 쳐요? 이번에 놓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제 귓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의 귀에도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젊은 의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뺨을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수화기를 맞고 지은이와 몇 마디 실랑이를 벌이는 듯 하더니 다시 전화를 들었을 때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요즘 의사들 원래 겁주는 거 좋아하잖아. 작은 병도 크게 부풀려서 돈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단 입원해서 링거 맞고 좀 쉬어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지도 몰라. 우리 일본 5일만 갔다 오면 돼. 금방 다녀올게.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그렇지만 알았지 엄마? 끊을게. 우리 빨리 자야 해.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하니까 간호사한테 잘 좀 부탁해. 네이슨한데 그런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끊긴 신호음이 무딘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천천히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든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주변만 죽음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비참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네요.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하면 안 될까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이런 큰 수술은 직계가족 서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위급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위임장과 위험고지서에 직접 서명하시면 병원 의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의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 가능성, 감염 위험, 사망률.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마치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려서였습니다. 퇴직 후 편히 쉴 날도 없이 손주를 봐주러 다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사고 음식이 싱겁다느니 청소가 덜 됐다느니 하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견뎌냈던 시간들. 저는 그저 제가 정성을 다하면 아들이 고마워하고 며느리도 마음을 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 목숨은 원카이도의 눈 구경
한 번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서명란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 영, 숙. 마지막 획을 그을 때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뚝 떨어져 잉크처럼 번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펜이 서명 도구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선을 긋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를 갈라놓는 칼말입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김영숙은 아마 이 순간 절반쯤 죽었을 겁니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민호는 아마 장모님과 함께 비행기 안에 있겠지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본능처럼 입구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죽어가는 짐승이 익숙한 굴 쪽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커덕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취과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며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옛날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8살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 불덩이 같았던 그 겨울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아이를 업고 맨발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 목도리를 풀러 아이 얼굴을 감싸며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꼬박 새웠죠.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했던 첫 마디는 엄마도 감기 걸렸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였습니다. 그때는 저를 아껴줄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취하게 퍼지는 차가운 혈관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란 존재는 그리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3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민호네는 일본에서 돌아왔을 테지만 병원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나서야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훤해 보였고 살도 좀 찐 것 같더군요. 손에는 공항 면세점 로고가 찍힌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얼굴색 좋네. 거봐, 내가 의사들이 겁주는 거라고 했잖아. 별일 아니네 뭐.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지은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기본 체력이 좋으시다니까. 민호가 종이 가방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공항에서 엄마 생각나서 특별히 사온 거야. 일본에서 유명한 화과자래. 저는 화과자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분홍색 포장지 위에 붙은 가격표가 선명했습니다. 특가 한정 399엔, 한국 돈으로 4,000원도 안 되는 과자 쪼가리. 장모님께는 루이비통 신상 가방을 사드리고 며느리에게는 명품 화장품 세트를 사줬으면서 친엄마 목숨값은 고작 4,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일본 여행은 재미있었니? 아, 그럼요.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비행기표 바꾸려니까 수수료가 수십만 원이나 돼서, 그리고 의사가 나중에 안정됐다고 하길래 민호가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그 과자 상자를 천천히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요. 이 과자 좋은 거네. 너희들 가져가서 먹어라. 에이, 엄마, 드셔보세요. 많이 안 달아요. 저는 다시는 그 과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헌신적이었던 모성애라는 이름의 관뚜껑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잡고 짐을 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실장님? 저 김영숙이에요. 서초동 아파트 있죠? 그거 전세 말고 월세로 내놓으려고요. 네, 장기로요. 저는 교외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 이제 이 통장의 모든 돈은 오직 저만을 위해 쓸 것입니다. 며칠 후 외국계 기업 임원 부부가 월세 250만 원에 들어오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경기도에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그저 집에서 쉬는 줄 알았겠죠. 민호는 한 번도 본가에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실버타운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옆방 박 여사님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놀러 가는데 애 좀 봐주면 안 돼. 엄마, 지은이 친구 부탁인데 면세점에서 뭐 좀 사다 주면 안 돼. 엄마, 카드값 메꿔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줘. 그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 병원비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다. 돈도 안 나오고 일도 못 시키겠다고 판단했는지 아들의 전화는 점차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늦은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반신불수가 되셨대. 지금 응급실이야. 가슴이 철렁했지만 걱정 때문이 아니라 올 것이 왔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우린 진짜 끝장이야. 지은이도 회사 가야 하고 나도 영업 뛰어야 하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쓰려니 하루에 15만 원이래. 한 달이면 450만 원이야.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해. 엄마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아빠 간병도 해봤잖아. 사람 수발 드는 거 잘하잖아. 친엄마가 아플 땐 쳐다도 안 보더니 장모가 아프니 저더러 무료 간병인이 되라는 겁니다.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더 큰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장모님 이번에 비급여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래. 재활치료까지 하면 끝도 없대. 엄마 서초동 아파트, 그거 담보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집을 담보로. 응. 엄마, 장모님 돈이 다 주식이랑 펀드에 묶여있대.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지금 빼면 반토막이래. 나중에 장 좋아지면 빼서 10배로 갚는데. 급하잖아, 엄마. 지은이 친엄마고 나한테도 엄마 같은 분인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있는데 사촌 동생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동생이었죠. 언니, 늦은 시간에 미안해. 근데 급하게 알려줄 게 있어서. 사돈댁 말이야. 이태식 씨. 그 양반 최근에 빚내서 선물 옵션 하다가 깡통 찼대. 수억 날려먹었어. 게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룸살롱 갔다가 단속에 걸려서 망신당했고
그 소식 듣고 부부싸움 하다가 사돈어른 쓰러지신 거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주식에 돈이 묶인 게 아니라 도박과 유흥으로 재산을 다 날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메우려고 제 집을 노리다니요. 고맙다 미경아. 알려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겠다고. 착하고 손에 빠진 김영숙은 1년 전에 죽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그 아파트 월세 그만하고 팔겠습니다. 네, 매매요. 금매로 내놓으세요. 시세보다 1억 낮게 내놔도 되니까 현금으로 바로 줄 수 있는 사람 찾아요. 일주일 안에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사돈 어른 일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집 담보 대출 받아서 도와주마. 정말이야 엄마.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가 힘들다. 집문서랑 인감이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데 예약해서 꺼내려면 일주일은 걸려. 일주일 뒤에 서류 챙겨서 병원으로 갈게. 그동안은 엄마 좀 푹 쉬게 해다오. 그래야 가서 일을 보지. 알겠어 엄마. 일주일만 참으면 되니까. 푹 쉬고 몸조리 잘해. 아들은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일주일 뒤에 보자꾸나. 그 일주일 동안 아들 부부는 지옥을 맛봤을 겁니다. 장모님은 병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똥오줌을 받아내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제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금방 팔렸습니다. 매각 대금을 받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취소 불능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돈은 오직 제 요양비와 의료비로만 쓰이도록 법적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죽거나 의식이 없어도 아들은 이 돈에 손대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홋카이도. 그들이 1년 전 희희낙낙하며 떠났던 그곳으로 저는 과거를 묻으러 갑니다. 약속한 일주일 뒤 오전 10시. 아들과 며느리는 병원 로비에서 목이 빠져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까지 불러놓고 말이죠. 저는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안 와?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민호야, 나 지금 공항이다. 공항? 공항은 왜? 길 잃어버렸어. 아니, 나 홋카이도 간다. 눈 구경하러. 뭐? 눈 구경? 엄마 미쳤어? 지금 장모님이 위독한데, 집 담보 대출 받아야 하는데, 여행을 간다고 며느리 지은이가 옆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1년 전 내가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그때 너희는 그게 선택이라고 했지? 나도 선택한 거다. 너희에겐 내 목숨보다 여행이 중요했지? 나한테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그리고 돈 갚는다고 했잖아. 연극 그만해라. 네 장인어른이 도박이랑 여자 문제로 집안 말아먹은 거 다 안다. 내 집 팔아서 그 빚 갚으려고 했지.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그거 어떻게... 그리고 그 집 이미 팔았다. 뭐, 팔았다고? 그 돈은? 그 돈 어디 있어? 당장 우리한테 보내. 그 돈은 전액 신탁에 맡겼다. 나 죽을 때까지 내 병원비랑 요양비로만 쓰일 거야. 너희는 단 1원도 못 가져간다. 엄마, 그건 내 돈이야. 강민이한테 물려줄 돈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건 내 돈이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 김영숙은 1년 전 그 수술실 앞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효자 노릇은 내 장모님한테나 실컷 하렴. 저는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사포로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제 뒤에는 68년 묵은 족쇄가 끊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오타루 운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코트를 입고 운하 앞에 서니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들어간 선술집에서 따뜻한 사케 한 잔과 게요리를 시켰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라서 참 좋네요. 자유롭고요. 나중에 동생에게 들으니 아들 부부는 그 빚더미에 앉아 이혼 소송 중이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저는 사케잔을 들어 창밖의 눈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죽어버린 김영숙을 위하여, 그리고 오롯이 나로 살아가게 될 남은 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숙 씨의 복수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통쾌한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